잠을 자지도 않고요. 파업도 안 하고 성과급 30% 달라고 떼쓰지도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조만간 여러분의 자리를 완벽하게 빼앗을 수도 있죠. 네, 자본과 노동,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그 거대한 권력이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는 지금, 뉴스 표면 뒤에 숨겨진 진짜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BT의 5분 세상 읽기, 매일 새벽 주요 기사들만 쏙쏙 뽑아서 오늘 하루의 핵심 인사이트를 바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진짜 롤러코스터 장세였죠. 아니, 코스피가 장중에 그 역사적인 8,000선을 딱 찍었잖아요? 그런데 와, 그 환호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무려 6% 넘게 폭락을 해버리더라고요. 7,400선으로 완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5월 들어서 8거래일 만에 21%나 급등을 했으니까요. 사실 시장 전체로 보면 당연히 어느 정도 숨 고르기는 필요한 타이밍이긴 했습니다. 그건 그렇죠. 그래도 막상 그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물량을 썰물처럼 막 던지는 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 저도 모르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냥 건강하게 한숨 돌리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진짜 파티 끝났다는 위기 신호로 봐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의 어떤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 자체가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지표는 아직 없습니다. 숫자 8천이 주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아, 그 상징적인 고지니까 다들 눈치 싸움을 한 거군요. 맞아요. 8천이라는 숫자를 터치하자마자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대규모 차익 실험 매물을 막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뭔데요? 외국인이란 기관이 그렇게 막대한 물량을 던졌잖아요. 특히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요. 근데 그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바닥에서 다 주워 담았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외국인이 막 던질 때 개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같이 패닉셀링하는 게 일반적인 공식 아니었나요? 그렇죠. 과거엔 그랬죠. 그런데 이번엔 다들 반도체 지금 박앤세일 하네? 이러면서 오히려 줍줍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도대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의 어떤 면을 보고 이렇게 굳은 확신을 가지는 걸까요? 그 확신의 기저에는요, 그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AI 반도체의 폭발적인 수요가 당분간은 절대 꺾이지 않을 거라는 아주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아, AI 수요에 대한 확신이군요. 네, SK 하이닉스의 최근 실적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는지 금방 납득이 되실 겁니다. 올해 1분기 미국 시장 한 곳에서 올린 매출만 얼마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엄청 올랐다고는 들었는데. 무려 3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34조 원이요? 한 분기만에요? 네, 맞습니다. 회사 전체 매출의 약 65%를 단일 국가에서 그것도 딱 3달 만에 벌어들인 정말 압도적인 수치인 거죠. 와, 1분기에 한 곳에서만 34조라니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걸 문자 그대로 돈 싸들고 와서 싹쓸이 해가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대역폭 메모리 뉴스에 참 지겹도록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AI 산업에서 독보적인 취급을 받는 건가요? 일반 반도체랑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다들 줄을 벗어서 안달인지 궁금하거든요. 아주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쓰던 기존의 일반 메모리 반도체 있죠? 그걸 데이터가 오가는 왕복 2차선 도로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왕복 2차선 도로요? 네. 일반적인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같은 컴퓨터 환경에서는 이 정도 도로망으로도 차가 전혀 안 막힙니다. 쌩쌩 달리죠. 그렇죠.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텍스트, 이미지, 고화질 영상 같은 엄청나게 무거운 데이터를 한꺼번에 막 학습하고 또 쏟아내야 하잖아요. 2차선 도로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꽉 막혀버리죠. 아, 병목 현상이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는 칩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마치 아파트를 위로 높게 쌓아 올리듯이 메모리를 수직으로 층층이 적층한 기술이에요. 아하, 수직으로 쌓는다. 네, 비유하자면 데이터 처리하는 CPU 바로 옆에다가 128차선 초고속도로를 쫙 깔아버린 셈이죠. AI 연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핵심 기술이 된 겁니다. 와, 128차선 고속도로. 그렇게 딱 비유해 주시니까 왜 엔비디아가 이걸 못 구해서 그렇게 안달이 났는지 단번에 확 와닿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실까요?
제가 알기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한 곳을 상대로 낸 매출만 분기 최초로 7조 8천억 원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한 회사에 이렇게까지 절대적으로 수익을 의존하게 되면요. 나중에 엔비디아가 나 기침 나오네? 하고 기침 한번 할 때 우리 기업들은 치명적인 독감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시장에서도 그런 지적이 계속 나왔고요. 하지만 그 내부 사정을 조금 더 깊이 한꺼풀 벗겨서 들여다보면요. 이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상당히 입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 엔비디아 말고 다른 믿을 구석이 있나요? 그럼요. 우선 고객사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다른 거대 빅테크들로 추정되는 기업들이 고대역폭 메모리 주문 대열에 막 합류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일변도의 그 독점적 구조가 깨지고 있는 거죠. 아, 살려는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군요. 네. 게다가 시장을 완전히 분리해서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도 아주 눈여겨볼 만해요. 투트랙 전략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요? 미국이라는 현재 가장 큰 첨단 시장에는 방금 말씀드린 최첨단 AI용 고대역폭 메모리를 집중 공급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쫙 뽑아내고요. 반대로 미국의 제재가 얽혀서 좀 복잡한 중국 시장 있죠. 네네. 중국에는 최첨단 반도체를 못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일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범용 모바일 메모리를 집중적으로 판매해서 시장 점유율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아주 영리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만 잘 만드는 걸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의 그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요리조리 피해가는 아주 정교한 셈법이 깔려 있었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AI 반도체 호황으로 정말 전례가 없는 34조 원 같은 천문학적인 이익이 창출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막대한 돈, 도대체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문제 말이죠. 아주 뜨거운 화두죠, 요새. 사실 예전에 노사 갈등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좀 올려달라 혹은 해고를 막아달라 이런 생존에 직결된 투쟁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스케일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고 들었어요. 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무려 7,500만 원 수준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죠. 와, 1인당 7,500만 원이요? 아니, 월급도 아니고 성과급만 그 정도면 기업 입장에선 헉소리 나겠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사측의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딱 떼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최근에 교섭 결렬 위기까지 갔었죠. 진짜요? 삼성전자에서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처럼 물가 올랐으니 임금 좀 올려주세요 하는 단순한 임금 인상 투쟁이 아닙니다. 이른바 이익 공유 투쟁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거예요. 이익 공유 투쟁이요? 단어부터가 확 다르네요. 회사가 낸 그 막대한 잉여 자본, 다시 말해 이 커다란 파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 기업의 근본적인 자본 배분 전략 자체에 노동자들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거죠. 아, 노동자들의 마인드가 바뀐 거군요. 특히나 공정과 합리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MZ세대가 노조의 새로운 주축으로 떠올랐잖아요. 이들은 회사가 우리 덕에 이만큼 엄청난 흑자를 냈으니 그 성과를 불투명하게 윗선에서 정하지 말고 명확한 퍼센티지 공식에 따라 당당하게 배분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빙의해서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속 시원한 요구처럼 들려요. 내가 피땀 흘려 고생해서 회사가 대박이 났으면 당연히 내 몫을 투명하게 챙겨달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반대로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 한번 서보면요. 아니, 올해 번 돈을 이렇게 영업이익의 15%, 30%씩 다 성과급으로 털어서 나눠주면 당장 내년에 지어야 할 수조원대 반도체 공장 투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나? 눈앞이 캄캄할 것 같거든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뼈아픈 딜레마입니다. 산업 역사를 돌아보면 아주 명확한 반면교사들이 있거든요. 반면교사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과거 미국의 거대한 자동차 제국이었던 GM이 무너진 결정적 계기 중 하나를 들 수 있죠. 호황기 때 노조의 과도한 이익공유제 요구를 사측이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해버린 겁니다. 아, 요구를 다 들어줬군요.
네, 그러자 보니 인건비가 나중에는 통제불능 수준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쇠락의 길을 걸었죠. 최근에 인텔 사례를 보면 더 극적입니다. 인텔이요? PC 시대의 절대 제왕이었잖아요. 맞아요. 반도체의 절대 권력이었던 인텔이 왜 지금 AI 시대에는 변방으로 밀려나서 고전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과거 돈을 엄청나게 벌 때 미래를 위한 과감한 기술 개발이나 파운드리 투자에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쓴 거예요? 당장의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막대한 주주배당, 그리고 단기적인 임원 성과급 잔치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었죠. 단기적인 보상에 눈이 멀어서 10년, 20년 뒤를 책임질 미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대가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참혹합니다. 와, 인텔의 몰락 뒤에 그런 씁쓸한 자본 배분의 실패가 있었군요. 현재의 이익을 당장 나눌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생존을 위해 금고에 쌓아두고 투자할 것인가, 이거 진짜 숨막히는 줄타기네요.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 줄타기가 지금 가장 위태로워 보이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상징, 삼성전자입니다. 밖에서 저희가 볼 때 삼성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특유의 그 단단하고 일사불란한 문호조 경영에서 이어져 온 끈끈한 조직 문화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내부 사내 메신저나 익명 게시판 분위기를 보면 진짜 흉흉하더라고요. 직원들끼리 막 회사가 망주가 들었다 이런 식의 날선 글이 막 올라오고요. 사실 지금 밖에서 노조가 파업을 한 해 만에 하는 외부의 조업 중단 위협보다 기업에 훨씬 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삼성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노 갈등, 즉 노동자들 간의 극심한 분열입니다. 노노 갈등이요? 같은 직원들끼리 싸운다고요? 네, 아시다시피 삼성은 크게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DX 부문이 있고 반도체를 만드는 DS 부문으로 크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위주로 교섭이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가전과 모바일 부문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아, 왜 쟤네들 위주로만 협상하냐? 우리 몫은 어쩌고? 이런 거군요. 네, 심지어 DX 부문 노조원들이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까지 준비하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거대한 부의 분배를 놓고 사측과 싸우는 걸 넘어서 조직 내부의 결속력 자체가 완전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경영진 입장에서는 당장 공장 며칠 서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최악의 위기 시그널이죠. 와, 오죽 상황에 심각하면 정부에서 이 갈등이 국가 경제에 미칠 막대한 피해를 우려해서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시사했겠습니까? 결국 이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분배라는 두 글자의 키워드가 지금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예민한 뇌관이 된 거네요. 네, 시대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거죠. 그런데요, 이 분배 문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아주 뼈저리게 보여준 황당한 해프닝이 며칠 전에 하나 있었죠. 청와대와 블룸버그 통신 사이에서 벌어진 이른바 오보 사태 말입니다. 네, 그 사건은 글로벌 자본시장이 분배라는 단어 하나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발단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정책 아이디어 제안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폭발적으로 막 성장하니까 자연스럽게 관련 기업들의 매출도 크게 늘겠죠. 네,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같은 세금도 국가 창고에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잘 활용해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어떤 배당금 형태로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선의의 취지였죠. 아니, 상식적으로 들어보면요. 세금이 많이 거쳤으니까 그걸 국민 복지나 배당금으로 쓰자. 이거 아주 훌륭하고 평범한 정책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이게 바다를 건너가면서 어떻게 시장을 뒤흔든 폭탄이 된 건가요? 아주 치명적인 번역과 해석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정부가 말한 이 초과 세수라는 개념을 기업들이 벌어들인 초과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이른바 횡재세의 개념으로 오역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해버린 겁니다. 맙소사, 초과 세수, 그리고 초과 이익. 우리말로 들으면 딱 두 글자 차이잖아요? 근데 시장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완전 정반대네요. 완전히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초과 세수는 이미 합법적으로 국가 창고에 들어온 내 돈을 국민을 위해 쓰자는 건데, 초과 이익
이익을 뺏는다는 건 저기 멀쩡히 돈 잘 벌고 있는 AI 기업들 주머니에 정부가 직접 손을 쑥 집어넣어서 털어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사를 보자마자 뭐? 한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 돈을 강탈하려 한다고? 당장 팔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와, 주식시장 발칵 뒤집혔겠네요. 보도 직후에 외국인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즉각적으로 블룸버그 측에 강력한 항의 서한을 보내고 공식 사과와 정정 보도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총극이 벌어졌죠. 야, 단어 하나에 나라 경제가 휘청일 뻔했네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이 제도가 맞다 틀리다의 정치적 논쟁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전 세계의 투자 자본이 지금 인공지능 기업이 창출해내는 막대한 이익과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방식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투자자들의 민감도 자체가 다르군요. 네, 정부 고위 관료의 말 한마디, 단어 하나의 미세한 뉘앙스조차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을 만큼 이 이익 배분과 분배의 문제가 글로벌 경제에 가장 폭발력 있는 내관이 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반증인 거죠. 정말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영업이익 30%를 성과급으로 떼어달라며 사측이랑 싸우고 또 노조 내부에서는 야, 우리 부서 몫이 너무 적어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정부랑 언론은 이게 세금이냐 초과 이익이냐를 두고 진땀을 뻘뻘 뺏는 바로 이 순간에요. 네, 산업 현장 한 구석에서는 아주 등골이 싹 서늘해지는 완벽하게 새로운 경쟁자가 조용히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성과급은커녕 화장실 갈 휴식 시간도 달라고 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존재 말이죠. 아,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가 공개했던 그 휴머노이드 로봇 게리의 실제 작업 현장 영상, 그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셨죠? 저도 그 시연 영상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공학이 한 단계 발전했구나, 이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자본주의 노동 시스템의 근간 전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전환점이자 특이점이 왔다고 느꼈어요. 저도 보면서 완전 소름이 돋았다니까요. 영상 속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38시간 동안 단 1초의 멈춤이나 오류도 없이 무거운 짐을 나르고 연속으로 근무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똑똑히 보여줬죠. 그니까요. 이게 그냥 공장에 있는 로봇팔이 제자리에서 정해진 용접 동작만 무한 반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다르죠. 인지 능력이 있으니까요. 스스로 창고를 막 걸어다니면서 상자 바코드를 자기 눈에 달린 카메라로 쓱 확인해서 정확히 분류하고요. 자기가 일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네 싶으면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충전 스테이션에 플러그를 딱 꽂습니다.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요. 자기가 충전하러 가기 전에 옆에 있는 다른 로봇한테 마치 사람 교대조가 인수인계하듯이 나 충전하러 가니까 네가 이어서 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업무를 넘겨주더라고요. 네, 인간의 개입이 1%도 필요 없는 거죠. 유튜브에 달린 댓글창 혹시 보셨어요?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쿠팡 물류센터 일자리는 진짜 끝났다. 내 밥그릇 허공으로 날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면서 다들 어떤 경이로움보다는 현실적인 공포감을 호소하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포감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타당한 반응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던 공장에 있던 산업용 로봇들은 자동차 문짝을 용접하거나 나사를 조이는 특정 단일 공정만을 보조하는 인간의 도구였습니다. 도구였죠, 어디까지나.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즉 인간의 효태화, 정밀한 인지 능력을 모두 갖춘 로봇의 등장은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공정작업자 한 명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요. 24시간 365일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는 완벽한 무인 운영 시스템 그 자체를 현장에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아,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갈아치우는 거군요. 네, 육체적인 필요를 느끼고 감정 노동에 지치고 또 생리적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그 불완전한 요소를 노동 현장에서 아예 영구적으로 지워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앞서 우리가 그 열띠게 이야기했던 노사 갈등이랑 한번 딱 연결해보면 진짜 기가 막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경영진의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노동자들은 나는 올해 영업이익 15% 받을래, 30% 받을래 하면서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데 경영진 입장에서는 저 뒤에서 팔짱 끼고 아, 골치 아파. 매년 저렇게 싸울 바에야 그냥 퇴직금도 안 줘도 되고 노조도 절대 안 만드는 로봇으로 천천히 다 교체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명분과 기술력이 눈앞에 생겨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뼈아픈 현실이죠.
내가 앉아있는 파이 조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자르겠다고 싸우는 동안 누군가는 그 파이가 놓인 테이블 자체를 아예 치워버리고 있는 그런 섬뜩한 느낌마저 듭니다. 자, 그런데요. 네. 이렇게 거대한 AI 기술과 자본이 거시적인 노동시장의 규칙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면 당장 우리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내 얇은 지갑을 아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인 불공정 문제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거시적인 위험 못지않게 미시적인 일상에서의 착취도 심각하죠. 결국 참다 못해 정부가 강력한 통제의 탈을 빼들었잖아요. 가장 피부에 와닿는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도수치료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당장 7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이거 진짜 말 많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허리나 목이 아파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 가면요. 일부 병원들이 의사 진료도 하기 전에 접수처에서 환자한테 혹시 실손보험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이거부터 묻는 게 아주 당연한 관행이었습니다. 아우,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질문입니다. 보험이 있다고 대답하는 순간 무려 3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도수치료 패키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이런 비정상적인 폭례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 겁니다. 드디어요. 네, 평균 11만 원 수준이던 도수치료 비용을 아예 4만 원대로 대폭 낮춰서 고정해버리고요. 무분별하게 받던 연간 치료 횟수도 15번으로 강제 제한하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발표를 때린 겁니다. 솔직히 병원 접수처에서 그 실손보험 있냐는 질문,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안 들어본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속으로 무슨 꿍꿍이가, 아니 어떤 메커니즘이 숨어 있길래 마사지 같은 치료 한번 받는데 30만 원까지 가격이 미친 듯이 뛰었던 건가요?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요.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장과 민간 실손보험이 만들어낸 아주 기형적인 사각지대의 틈새를 보셔야 합니다. 사각지대요? 도수치료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부르는 가격이 곧 법이고 정가가 됩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100만 원을 긁어도 나중에 실손보험에서 진료비가 다 환급되어 나오는데? 이러니까 굳이 싼 병원을 발품 팔아 찾거나 과잉 진료를 깐깐하게 거부할 동기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감각이 무뎌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 지갑이 아니라 저기 돈 많은 보험사 금고에서 돈을 합법적으로 빼먹는 구조니까 마음 놓고 가격을 30만 원, 50만 원씩 막 올려치게 한 겁니다. 야, 진짜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이네요. 결국 이런 환자와 병원의 암묵적인 도덕적 해이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떻게 됐느냐. 건강보험 전체의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병원 안 가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까지 매년 폭등하게 만드는 연쇄작용으로 이어진 겁니다. 아, 그래서 내 실손보험료가 매년 그렇게 올랐던 거구나. 아니, 근데 정부가 막 이렇게 민간병원의 가격표란 횟수를 강제로 법으로 정해버리는 게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맞나? 뭐 이런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병원비 몇만 원 깎아주겠다, 환자들 부담 덜어주겠다 이런 1차원적인 조치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동안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 그 거대한 암묵적 카르텔 속에서 완전 방치되어 있던 그 비급여 시장의 가격 결정권 있죠. 그걸 이제는 국가가 정부의 권력으로 직접 통제하고 환수해 오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자 신호탄인 셈입니다. 아, 권력을 가져오겠다. 네. 의사들의 자유로운 진료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와 폭등하는 국민 의료비를 막아야 한다는 국가의 공공성이 지금 진료실이라는 현장에서 아주 정면으로 쾅 하고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와, 결국 정부와 권력을 꽉 쥐고 있는 쪽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게임의 룰을 세팅하고 있었고 우리 평범한 소비자들은 알게 모르게 그 막대한 비용을 n분의 1로 억울하게 떠안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억울한 힘의 불균형이 비단 의료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이제 여름 휴가철 다가오는데 비행기표, 그 항공권 취소 규정 때문에 분통 터지는 분들 진짜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아유, 항공권 위약금 문제 진짜 심각하죠. 최근에 저비용 항공사들이 국제 고유가 때문에 우린 너무 힘들어서 수익이 안 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요, 사람들이 많이 예약한 동남아 알짜 노선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툭툭 갑자기 취소해버리고 있잖아요. 네, 일방적인 운항 취소 통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비자를 황당하게 만드는 건 너무나도 비대칭적인 위약금 구조입니다.
기업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할 때 가장 즐겨 쓰는 마법의 방패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불가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불가항력이요. 네, 현행 규정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우리 같은 소비자가 늦잠을 잤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하루 전날 취소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칼같이 위약금을 수십만 원씩 떼어갑니다. 맞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도 있어요. 반대로 항공사가 노선을 일방적으로 당일 취소해버리면요. 소비자한테 고객님 미안합니다. 고유가라 어쩔 수 없네요. 이런 문자 한 통 달랑 보내고 아무런 추가 보상금 없이 딱 냈던 표값만 전액 환불해주고 뻔뻔하게 끝내버립니다. 아니, 내 금쪽 같은 휴가 망친 건 누가 보상해주냐고요. 진짜 얄밉네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게 기울어진 불공정한 운동장에 대해서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드디어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오, 국토부가 어떻게 나섰나요? 속 시원한 해결책이 좀 나왔습니까? 국토부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유가 상승 때문에 비행기를 안 띄우는 건 태풍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 즉 불가항력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계산기 두드려보고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띄우는 지극히 경영상의 문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아, 사이다네요. 그러니까 너희 회사 이윤 챙기려고 내린 경영상 판단이면 그에 따른 피해 보상도 당연히 회사가 져야지 왜 힘없는 소비자한테 전가하냐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하반기부터는 다행히 글로벌 국제유가가 점차 안정세를 보이면서 유료할증료 인하 전망까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오, 기름값이 떨어지나요? 네, 그러다 보니 고유가 때문이라는 항공사들의 궁색한 변명은 이제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항공사들도 마음대로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시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금을 넉넉히 지급하도록 약관을 전면 뜯어고쳐야 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숨가쁘게 짚어본 이슈들을 쭉 엮어보니까 아주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 잡힙니다. 네, 모든 이슈가 다 연결되어 있죠. 대체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조직 내부까지 산산조각 내버린 30% 성과급 투쟁, 그리고 블룸버그 정책 오보 사태. 맞습니다. 또 그 치열하고 시끄러운 인간들의 싸움터 바로 뒤에서 묵묵히 38시간씩 일하며 인간의 자리 자체를 조용히 위협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충격적인 등장. 정말 서늘한 장면이었죠. 마지막으로 도수치료 병원비와 비행기 항공권이라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얄밉게 벌어지는 꼼수들과 이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까지. 와, 하나하나 따로 놀던 기사들이 전부 결국 이 사회가 만들어내는 부와 가치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싸움이었네요. 오늘 정말 아주 훌륭한 요약이십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이 전례 없는 부의 팽창은요. 필연적으로 기존 사회 시스템의 붕괴와 재편을 가져옵니다. 자본과 노동의 전통적인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요. 맞아요. 룰이 바뀌고 있어요. 기업의 탐욕과 소비자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공공성이라는 경계가 현장 곳곳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죠.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모든 현상들은 결국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거대한 주도권을 과연 누가 줄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아주 치열한 사회적 진통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뉴스들을 통해 세상이 돌아가는 진짜 원리를 깊이 있게 파헤쳐본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롭고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AI와 저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정으로 전 세계 일터를 지배하고 지금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 인간 노동자들을 완벽하게 밀어내는 그런 무서운 미래가 진짜로 온다면 말이죠. 네. 우리가 지금 파업까지 불사하며 이렇게 핏대 세워가며 싸우고 있는 내 성과급 10%, 30%라는 이 개념 자체가 10년, 20년 뒤에도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존재하기나 할까요? 와, 우리가 평생 상상해오던 노동하고 돈을 나눈다는 그 분배의 패러다임 자체가 아예 소멸해버릴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통찰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인간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돈을 번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서 벌어들인 그 천문학적인 돈에 국가가 세금을 왕창 매겨서요. 일명 로봇세 같은 거네요. 아, 맞아요. 오늘 그 블룸버그 오브 사태에서 살짝 힌트처럼 등장했었죠. 국민배당금 혹은 기본소득 형태로 일 안 하는 전 국민이 그냥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분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면서도 혁명적인 변화네요. 네, 내 부서 성과급이 얼마냐 이런 좁은 시야를 넘어서서요. 일자리라는 그 근본적인 개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존 무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시청자 여러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아주 묵직한 화두네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남겨드리며 오늘 순서 여기서 꽉 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세상의 겉과 속을 꿰뚫어보는 단안의 날카로운 시선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새롭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 가득 안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